안녕하세요. 사무관리론하고 행정절차론하고 두 과목만 제가 하고 내려갈 거예요. 하고 내려갈 건데, 보통 그 기출문제 해설특강을 하면 우리 학원생들이 한 분도 안 오시고 새로운 분들이 항상 보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새로운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고 학원분들만 그대로 오셨네요. 그래서 사무관리론 같은 경우 제가 수업을 반복하고 중복 민원은 사실 제가 뭐 기출해석 특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시험 끝나고 나서 제가 많이 했잖아요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뭐 많은 것도 있고 뭐 이런데 따라서 뭐 그런 거보다는 그래도 반복 중복 민원은 사실 시험을 몇 번 봤나요? 어차피 우리 새로 오신 분이 없으시니까 뭐 이렇게 보신다면 좀 되게 많이 보지 않았나요? 한 마무리 특강 때도 무조건 한 번은 봤을 테고 그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시험을 우리가 14번 봤을 거예요. 전 이렇게 통으로 했을 때 14번 보는 도중에 아마 반복하고 중복 민원은 한 2번, 3번 정도는 봤을 걸로 제가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특이급으로 나왔던 문제라서 이거는 뭐 제가 항상 수업 때 말씀을 드리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는 정말 빠뜨리지 않고 다 써야지 해당되는 점수가 어느 정도 합격권 이상 나올 수 있다고 하면서 이거 목차 얼마나 많이 잡았어요, 우리가. 반복 민원 같은 경우는 동일인이 동일 내용에 관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제출했을 때 2회까지는 처리해주고 처리 통보를 하고 행정기관 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 처리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고 제가 그래서 제 기본서나 아니면 약술 논술 모음집에 있는 거가 좀 이렇게 내용으로 막 이렇게 산재돼 있으니까 아마 모음당원 같은 걸로 목차를 잡아서 그렇게 나눠 드렸을 거예요. 그 나눠드린 목차대로만 쓰셨으면 충분한데 그렇게 되면은 뭐 똑같아요. 그러면 완벽한 답안지가 될 텐데 그래도 저는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물음 1번 보면은 반복 및 중복 민원의 개념과 그럼 개념을 1번 목차로 잡으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문제에서. 그래서 개념과 그 다음에 종결 처리 절차 그럼 종결 처리 절차를 또 2번 목차로 잡으라는 얘기네요. 문제가. 그 다음에 반복 및 중복 민원의 전복 중복 민원인지 여부 판단 시 고려사항 그거를 세 번째 목차로 잡으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문제가 물론 제가 나눠드린 거대로 쭉 쓰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긴 하지만은 문제가 이렇게 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제가 목차를 잡았어요. 그냥 1번 반복 및 중복 민원의 개념 그 다음에 2번 종결 처리 절차라고 하면 처리 절차가 되겠죠. 3회 이상 나왔을 때 2회까지는 통보를 한다. 그 다음에 행정기관 장의 결재를 받아서 우리가 종결 처리를 하는데 행정기관 장은 뭐 정당한 결재권자면 된다. 그 다음에 종결 처리라는 것은 내부 결재를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통제할 필요가 없다. 이게 종결 처리 절차에 해당되는 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고려사항이래요. 고려사항이라는 거는 동일인부터 들어가는 거죠. 동일인이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제출한 민원은 반복 중복 민원 처리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동일한 내용에 대한 판단은 막 산재되어 있는 걸 제가 3가지 정리했었잖아요. 항상 뭐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고 그 다음에 단순 문구 차이가 있더라도 상관은 없고 그리고 동일 내용인지 여부는 행정기관에서 전적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정당한 사유는 상대방의 귀책 사유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처리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라든지 뭐 이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가 이제 처리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경우 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고려사항이니까 다수인 관련 민원 써주셔야죠. 뭐 지금 맨날 강조를 했으니까 다수인 관련 민원은 이렇게 나와 있는 대로만 법조문에 있는 동일인이 동일 내용에 관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한 경우만 우리가 반복 중복 민원을 바로 처리할 수는 없고 우리가 반드시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작성을 했으면 30점짜리가 문제가 됐을 거예요. 이게 사실 40점짜리 문제를 내기에는 양이 조금 적기 때문에 아마 30점으로 낸 것 같고요. 그리고 문제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물음 2죠. 물음 2. 민원 처리 예외로서 접수되지 않은 민원사항 5가지를 기술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5가지를 기술하면은 하나당 2점씩을 준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사실 여기 9개를 넣는데요. 나는 9개 다 썼으니까 점수를 좀 더 주지 않을까? 5개만 썼기 때문에 점수를 덜 줄까? 아니에요. 이거는 무조건 5개 쓰면은 만점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그러니까 옛날에 산업인력공단에서 발표한 그 채점 기준표에 따르면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딱. 그게 뭐 경제학 쪽에서 나왔었나? 그래서 뭐 세 가지를 쓰세요라고 했는데 세 가지를 딱 쓰면은 그 세 가지 점수를 딱 주는. 해당되는 게 그 쓸 수 있는 게 막 수두룩하게 많더라도 세 가지를 딱 쓰면은 점수를 딱 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당되는 거 법조문에 나와 있는 거는 제가 1번, 8번, 9번 이렇게 좀 묶어서 외우자고 했죠. 이런 거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든지 아니면 사생활 아니면 소속 직원의 인사인정 이런 거는 애초에 민원이 될 수가 없고 그다음 2번, 3번, 4번은 뭔가 다른 기관에서 진행 중인 거 그 다음에 5번, 6번, 7번, 8번은, 5번, 6번, 7번은 뭔가 다른 기관에 의해서 확정된 거. 뭐 이렇게 우리가 나눠서 좀 외우자고 했었던 거. 자,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 2번이죠? 제가 다른 과목까지 뭔가 기출을 분석할 능력이 되는 사람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저는 우리 학원에서 일단 행정 절차론하고 사무관리론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과목만 이제 분석할 능력이 되는 사람이 되고 이제 살짝 다른 학원 가면은 다른 학원에서 또 가르치고 있는 과목이 틀려질 때는 그거를 또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뭐 그런 거니까 네 과목을 다 본다면 어떤 논점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저한테 카톡 보내주셨잖아요. 1교시 딱 끝나자마자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저분이 시험 문제를. 근데 제가 새벽에 나가고, 막, 이렇게, 그때 응원 나간다고 해서 새벽에 나갔다가 또 다시 들어와가지고선 카톡을 딱 받는 순간, 정신이 약간 몽롱하긴 했는데, 카톡을 딱 보는 순간, 문제가 이렇게 막 읽히는 것보다는, 문제가 왜 이렇게 다들 길지?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민법 문제가 길고, 행정 절차론 문제도 뭔가 길어 보여요. 왜냐면 2번 문제도 그랬잖아요. 1번 문제가 물음 1, 물음 2. 2번 문제도 물음 1, 물음 2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길어 보여요.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막 욕할지는 모르겠어요. 모든 시험은요. 어떻게 문제가 나와도 어려워요. 시험 친 사람한테 나와가지고선 야 문제 쉬웠어? 그러면 문제 너무 쉽던데? 이런 정도의 시험은 국가시험으로 나오진 않죠. 그러니까 모든 시험은 당연히 어려워요. 제가 너무 잘났기 때문에 저는 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쉽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시험은 어려운 게 정상이에요. 근데 문제를 구성한 형식을 보지 말고 그냥 어떤 문제가 나왔대 논점이 뭐래 라고만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그거 나 쓸만한데 그러니까 그 문제 보지 않고 야 이유부기에 대한 절차자 나왔대 그 다음에 절차론 같은 경우는요 야 과태료 성립 요건 나왔대 그 다음에 뭐 우리 그 사무관리론도 1번 문제 반복 중복민원 나왔대 40점짜리 못 나왔어 반복 중복민원 나왔대 물론 30점이지만 나왔대 그럼 민법은 뭐 계약법 나오고 뭐 그런 것 같던데요. 계약금 나오고 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다음 담보 책임 나오고 여러분들 그 막판에 여기 앉아서 이쪽에서 이렇게 담보 책임 뭐 꼭 딱 거기서 나온 거 맞죠? 그죠? 그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뭐 나왔대라고만 얘기한다면 문제가 그러면 중요한 데서만 나왔구나. 그럼 어렵지 않은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문제 자체가 길기 때문에 아마 당황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 시험이 50분 동안 한 과목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가 길면 그게 100분 동안이면 이게 이 논점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쓸 거야 라고 정확하게 쓸 수가 있겠지만 50분 동안 그 긴 문제를 읽고 그 논점을 찾아가지고선 그거를 그대로 현출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논점만 보고 하고 쉬어가 아니라 어려운 거예요. 그걸 전제로 들어가서 근데 다른 과목을 본다면 여러 가지 다른 과목을 본다면요. 뭐 실무법도 그렇고 절차론도 그렇고 논점만 판단을 한다면 중요한 데서 나왔죠. 실무법 기속력에서 나오고 의무이행심판에서 나오고 비송 강론 하나도 안 나오고요. 행정사법에서 기출에서 나오지 않고 기출되지 않은 부분에서 나왔고 그죠? 행정사법 기출되지 않은 거 몇 개 없잖아요. 근데 딱 거기서 나왔고. 행정절차론요? 가족관계 나왔나요? 개인정보 나왔나요? 가족관계 나왔나요? 주민등록 나왔나요? 안 나왔잖아요. 하다못해 뒤에 있는 행정규제도 안 나왔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논점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구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있을 건데 근데 논점만 딱 따진다면 사무관리론에서 과연 문제 2번은 뭐를 요구하는 거구나. 그럼 그 참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사무관리론에서 문제 2번. 제가 하도 답안에 쓸 게 없어가지고선 왜냐면 모범 답안인데 너무 부실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편람에 있는 내용까지 다 쓰긴 했는데요. 지금 문제 2번이 뭐라고 돼 있냐면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 규칙상 이렇게 돼 있죠. 그냥 일반적인 내용을 쓰라는 게 아니라 규정과 시행 규칙에서 해당되는 내용은 이 1번의 원칙과 2번 종이 문서의 경우 양가로 1번의 수정까지 거기까지만 딱 썼으면 돼요. 거기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수정은 가급적 하는 거 아니다. 근데 정말 경미한 상황인 경우에는 수정을 두 줄로 하고 원안의 글자가 보이게끔 하여야 한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셔가지고선 수정기한에 있는 내용을 문제를 잘못 보고 수정기한 쓰라는 줄 알고 그거 썼다고. 아마 점수 꽤 나왔을 거예요. 아마 꽤 나오셨을 거예요. 수정기한 내용도 두 줄 긋는 거잖아요. 원안에 있는 내용이 있는 거죠. 거기다가 덧붙일 게 이제 서명 날인을 하면 돼요. 근데 그 밑에 방가로 1번, 방가로 2번, 방가로 3번 해가지고선 일부 삭제했을 때 중요한 부분일 때 시행문을 삭제 수정했을 때 이렇게 경우를 나눠서 편람에는 설명을 해놨는데 자 시행 규칙상 그러니까 규정과 규칙상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자 원칙에 해당되는 것과 중위문서 수정에 해당되는 것 자 이 부분만 썼으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예상하지 못한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문제 2번 같은 경우는 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반복 중복 민원은요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고 잘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 2번은 여러분들이 뭐래도 쓰셨으면 10점 이상 나올 거예요, 아마. 근데 그 뭐래도 쓴다는 게 정말 한 줄 딱 써놓고 10점을 바라고 그런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한 반 페이지 정도 제가 쓰시라고 했죠. 이런 거 나왔을 때. 그러면은 아마 10점 정도 나왔을 텐데 걸리는 게 있으면 돼요. 자기가 쓴 것 중에. 경미한 사항만 가능하다. 두 줄을 긋는다. 그 다음에 뭐 서명 날인을 한다. 그 다음에 원안의 내용이 보이게끔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걸리는 것만 있으면 10점 정도 나올 거예요. 문제 3번이요. 문제 3번. 과제 선정이잖아요. 과제 선정. 야, 이거 어디까지 쓰라는 얘기인가요? 도대체 과제 선정에서 사실 중요한 거는 중복 선정 금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변경도 어떻게 보면 선정의 일부예요. 왜냐면은 애초에 선정된 거를 바꿔서 다시 선정하는 거니까. 근데 이게 20점짜리 문제로 나왔거든요. 제가 이 부분은 쪼개서 막 20점으로 냈었고 사실 40점짜리로 이 전체를 냈었죠. 근데 그러면 네가 한번 줄여봐라 20점짜리로. 아니 뭘 줄이나요? 근데 문제를 싹 보면은 과제 선정 뭐 절차를 약술하시오도 아니잖아요. 그죠? 과제 선정에 관해서 설명하시오죠? 설명하시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다 쓰셔야 돼요, 사실. 다 쓰셔야 되는데, 그래도 15점 정도 받으려면, 제가 배점은 15점 정도 받으려면 이 뒤에 있는 4번 목차와 5번 목차는 이렇게 박스로 넣어놨죠. 지금 이 답안지를 볼 때 박스로 넣어놓은 거 있죠? 박스로 넣어놓은 게 중요한 거구나가 아니라, 박스로 넣어놓은 거는 정말 시간이 남았을 때 좀 쓰시는 거고, 그 다음에 앞쪽을 쓰시라는 거죠. 그래서 포괄 연구개발비일 때 공모하고 선정하고, 그 다음에 심의하고 과제 담당관 지정한다. 자, 이런 단어들이 다 들어가야 돼요. 거기서 조금 내용을 더 덧붙여 주실 거는 신청할 때 뭔가 필요성이나 차별성, 그 다음에 수행 방식, 그거에 대한 우리가 평가는 타당성, 적합성, 우리가 적정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연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별 부서 같은 경우는 과제 선정을 그 부서의 장이 직접 하고, 그 다음에 연구자 선정 전까지 위원회에 위원회에 보고하면 된다. 이렇게만 간단히 줄여주셨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긴급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긴급 사유를 적어서 신청서를 내고 위원장이 위원회 심의사항을 심의하여 과제를 선정한다. 이렇게 해서 줄여주면 되죠. 저는 모은 답안이니까 아무래도 좀 길게 썼지만 그렇게 키워드 들어가게끔 써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한 페이지죠. 한 페이지 좀 넘게 3가지 항목을 나눠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키워드가 문장이 되게끔 썼다면은 15점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요. 문제 4번 영상회의죠. 자, 영상회의 같은 경우는
무조건 나와까지는 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충분히 나올 가능성은 높다고 했죠. 왜 영상은 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효율적 운영을 위한 어떤 규정이 새롭게 들어갔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무관리 규정에서 지금은 협업 촉진행하는 규정이지만 아무튼 효율적 운영을 위한 규정에 예전에 업무 협조 융합 그다음에 지시 정책 연구 영상회의 하나의 파트예요. 영상회의가 하나의 파트죠. 근데 내용이 너무 부실하긴 해요. 뭐 쓸 거 같은 게 너무 부실해서 자 요거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파트 축을 이루고 있는 파트지만은 제가 약간 충분히 약수 문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대비하실 거는 개최 회의 정도 외우시고 그 다음에 나눠서 외우시라고 했죠. 영상회의와 정부 영상회의 막 이렇게 제가 구별했잖아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영상회의 열려면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제가 막 음식집에 예약할 때도 그날 자리 비어요? 라고 물어보고 자리 비어요? 라고 하면은 그럼 예약해 주세요. 신청서 내고 이틀 전에 뭔가 해당 자료 다 보내고 뭐 이거가 사용 신청이에요. 자, 그 영상회의는 어느 정도 쓰셨어야 될 거예요, 아마. 쓰셨나요? 영상회의는 개최 회의에서 3개 이상은 쓰시지 않았을까요? 3-4개 쓰고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다. 지정 운영한다. 네, 그 정도 그런 거 썼으면은 한 10점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영상회의를 제가 볼 때 학원을 다니지 않는 분들은 아마 영상회의는 거의 건너뛰지 않았을까 싶어요. 공부를 아예 안 하지 않았을까. 근데 학원에서는 아마 영상회의는 어느 정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설명을 하고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영상회의 의의는 없죠. 제가 마무리 특강 자료에도 영상회의는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마무리 특강 자료에 영상회의 의의는 없어요. 갑자기 영상회의 의의를 근데 여기서 문제 4번이 영상회의 의의를 기술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영상회의에서 개최할 수 있는 회의와 사용 신청. 그러면 지금 1번이 우리가 의의가 될 때고 2번이 개최할 수 있는 회의가 될 때고 3번이 사용 신청이 될 거예요. 그죠? 목차는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개최 회의는 우리가 외우고 있는 거, 뭐 국무회의, 차관회의, 장차관이 참석하는 회의, 둘 이상 정부청사의 위치와 지방자치단체, 그밖에 원격지 간의 뭐 회의, 뭐 이렇게 제가 하면서 맨날 외웠던 거고, 영상회의 의의는 제가 안 했어요. 그래서 이 영상회의 문제 중에서 영상회의 의의가 제가 볼 때는 한 5점 정도의 배점이 될 것 같은데, 이 5점 정도의 배점은 제가 찍지는 못한 거죠. 사실 영상회의 의의는. 근데 뭐라고 쓰셨어요? 그러면 의의를 안 쓰셨나요? 왜냐면 문제가 이렇게 쓰라고 돼 있다면 무조건 목차를 만들어서 어떻게든 썼어야 될 거예요. 예, 이렇게까지 잘 쓰진 못하고요. 그냥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원격지 간에 기관 간에 영상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회의하는 것을 말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이렇게 비슷하게 뭔가를 만들어서 쓰셨겠죠. 그러면 해당되는 거에서 의의에서도 한 2점 정도는 나올 거예요. 예. 예. 요청하고 그러니까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부 영상회의실 이 영상회의실 그냥 영상회의실 이렇게 나눠서 쓰신 거예요. 나눠서 쓰신 거를 의의 파트에 집어넣은 거예요. 네. 그렇게만 쓰셨으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 그러니까 제가 수업 때 맨날 이렇게 강조했던 부분만 쓰셨으면 10점은 넘게 15점 가깝게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학원을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행정사 학원을 다니는 사람이. 제가 영상회의는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반 페이지만 쓰셔도 고득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맨날 알려드렸을 거예요, 아마. 마무리 특강 때도 그렇게 하면서 그래도 요거는 꼭 보고 가시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학원 다니지 않는 분들은 좀 잘 못 쓰지 않았을까? 이 영상회의를 누가 보셨겠어요. 협업 열심히 보고 막 그러셨겠죠, 아무래도. 다행인 게 제가 마지막까지 진짜 하면서 좀 떨었던 부분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날 수업 때 말씀드렸었잖아요. 협업 나오면 어떡할까요? 막 그랬잖아요. 네, 협업은 올해 안 나온다고 좀 확신했기 때문에 완벽하게 제꼈는데 올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내년부터는 하셔야 돼요. 근데 내년에 하는 거는 뭐 여러분들하고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관 없으시니까 괜찮고요. 그래서 영상회의 의의는 어디서 따왔냐면 이건 뭐 법조문에 있는 건 아니고요. 영상회의 의의는 법조문에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써야 된다고 이렇게 쓰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제가 그러잖아요. 법조문에 있는 거는 무조건 그대로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법조문이 아닌 거는,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쓰면 되잖아요. 그러면, 너는 되게 문장을 잘 만들었구나. 제가 만들었겠어요. 업무 편람에 있는 걸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영상이니까 대면하지 않고, 그 다음에 서로 간에 뭔가 실시간으로 진행하며 서로 업무를 공유하면서 구축한 시스템을 영상회의라고 해요. 개최회의는 외우셨을 테고, 사용 신청은 일단 정부 영상회의실이 설치 운영이 돼야 돼요. 그죠? 설치되지 않고 운영되지 않으면은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설치 운영 부분을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가가지고선 우리가, 근데 양가로 2번 부분하고 그 밑에 반가로 3번은 왜 또 박스로 되어 있을까요? 다 썼더니 생각해보니까 그 이후에 문제가 정부 영상회의실에 대해서 쓰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그냥 영상회의실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답안에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지금 명확하게 영상회의실에 대해서 쓰라고 한 게 아니라 정부 영상회의실에 대해서 쓰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양가로 2번은 박스로 넣어놓고 그 밑에 이용 절차도 반가로 3번은 박스로 넣어놨는데 써주셨다면 해당되는 점수는 조금씩은 가점이 됐을 거예요, 아마.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 의해서 이용 절차 같은 경우는 그 밑에 뭐 사용 가능 여부 사전 협의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신청서 내고요. 그리고 관련 서류 이틀 전까지 제출하고요. 뭐 그거 세 단어가 들어갔으면은 그러면 이거는 거의 한 17, 8점 정도 나왔겠죠. 자, 어느 정도 항상 정부 영상회의실에 대한 행정안전부 장관 이런 용어와 개최 회의에서 한 3개 정도만 쓰셨어도 10점. 그러니까 10점이면은 우리가 50% 답이잖아요. 그러면은 충분히 아마 합격하는 데는 전 지장이 없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반복 관건은 그래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올해 만약에 사무관리론에 대한 점수가 나오면 통계가 확실해지겠죠. 확실해지겠는데 제가 느낄 때 논점이 학원가에서 많이 찍는 논점이 나왔다라고 하는 과목이 희한하게 과락률이 높아요. 제가 계속 수업 때 말씀드렸죠. 작년 사무관리론이 어려웠나요? 작년 사무관리론은 학원가에서 찍는 문제만 나왔어요. 근데 작년에는 사무관리론이 과락률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2배가 높았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는 과목이 4과목 중에 여러분들이 아니라 그냥 대중적인 평가가 지금 어떻게 나와 있는지는 정확하게 제가 판단을 못하겠지만 아마 대중적인 평가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과목 있죠. 그 어려웠다는 과목인데 그게 문제가 고급져가지고서 어려운 거 말고 이상한 문제가 가끔 나와가지고서 못 썼다, 뭐 아예 몰라서 못 썼다라는 게 많은 과목이 사무관리론이라면 제가 볼 때 뭐 법률전원이나 이런 데에 기사로는 사무관리론이 그렇다고 나왔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사무관리론은 올해 과락률이 아주 높지는 않을 거예요. 작년에 행정 절차로는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어렵다라는 거는 문제가 고급진 게 아니라 찍히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1번부터 중요 순위대로 한 40번, 50번까지 해놓는다면 50번 뒤에서 나오는 문제들 있죠. 그런 문제들이 한두 문제가 껴져 있을 때, 그러면 어려운 시험이잖아요. 작년에는 그랬어요. 작년에 그런 시험, 절차론이 그랬는데 작년에는 절차론이 점수가 높았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올해 확실해지겠지만 제가 그래서 장담은 못 드리는데요. 어떤 한 과목이 그 과목이 굉장히 평균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내가 못 봤다라고 하는 거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무관리론은 제가 배점을 봤을 때 문제 1번에 30점은 다 무난하게 쓰셨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제 3번에 20점도 무난하게 쓰셨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제 2번은 불이타지만 수정에 초점을 맞춰서 뭐래도 지어서 쓰셨으면은 얻어 걸릴 수밖에 없는 문장이 되거든요. 그리고 문제 4번 같은 경우도 해당되는 배점 중에 10점 이상 부분은 뭐 막판까지도 찍혔던 거니까 영상회의는 그것도 뭐 쓰셨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적어도 한 70점 배점 중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정리했던 거니까 70점, 80점의 배점 중에서 정리했던 거니까 아마 우리 학원에서 다니셨던 분들이 꽈락이 나거나 그러시진 않았을 거예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그 막판 모의고사 자료를 가지고 내가 쓴 거를
쓴 거가 좀 잘 썼다. 모의고사에서 쓰듯이 이제 강사가 점수 줄 때 뭐 한 20점짜리면 한 15점 이상 받는 거 정도로 썼다라고 한다면 그러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 사무관리론이 좀 길어졌네요. 자, 여기까지 사무관리론 마치고 그 다음에 짧게 행정 절차론 볼게요. 짧게 행정 절차론. 자, 행정 절차론 볼게요. 행정 절차론 같은 경우는 제가 수업을 한 부분에서 크게 벗어나는 거는 지금 여기 지금 오신 분들이 진짜 다 우리 학원 학생들이라서 제가 뭐 함부로 거짓말은 못하죠. 근데 크게 벗어난 부분은 없었죠. 뭐 평이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사무관리 행정 절차론 같은 경우는. 따라서 큰 강평이 뭔가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않을 것 같은데 문제 1번의 답안 구성을 좀 고민을 해봤어요. 문제 1번 물음 1, 물음 2가 있고 물음 1은 독자적 위법성 인정. 그럼 위법성의 정도를 묻는 거예요. 근데 물음 2는 그러면은 그 취소라고 했을 때 위법성의 정도를 취소라고 했을 때 하자의 치유가 가능하냐를 묻는 거죠. 근데 공통적으로 그게 이제 이유부기라는 공통된 테마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유부기를 뭐 물음 1에도 써주고 물음 2에도 써야 되느냐? 그런 거는 또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1번 문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문제 소재해가지고선 이유부기에 대한 일반론을 써줬어요. 왜냐면 이유부기가 지금 행정절차법상 요구되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뭐래도 제시하긴 제시했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이유부기 정도의 하자인데 정도가 하자가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그런 거에 대한 우리가 판례 표현과 그 다음에 물음 2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취소 소송 중에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이유부기는 처분시까지 했어야 된다.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처분시까지 했어야 되는데 처분시 한 게 아니죠. 취소 소송 중에 한 거니까. 그리고요. 그러면 치유가 되나요? 취소 소송 중에 했으면? 치유가 안 되죠. 원칙적으로. 안 돼요. 여기서 안 되죠. 안 되지만은 국민 권익의 침해가 없거나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할 수 있다면은 예외적으로 인정해줘야 되는데 또 예외적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취소 소송 중에 하는 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지금 물음 1을 못 쓴다는 게 아니라 물음 2 부분을 정말 정확하게 배점을 받으려면요. 기본적으로 처분 시까지 해야 된다. 왜냐면 향후 사후 이후 제시가 인정이 된다면 이거 아무런 문제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취소 소송을 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처분 시까지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하자 치유는 안 된다.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해줄 수는 있는데 예외적으로 하더라도 시기가 취소 소송 때는 안 된다.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가지고서 아마 사안의 검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강사의 답안이고요. 강사의 답안이고 여러분들은 그냥 이유부기에 대한 일반적인 우리가 의의, 그 다음에 법적 성질로 절차적 권리라는 거 써주시고 정도 조금 써주시고 시기 부분 써주시고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물음 1에 관해서 그 다음에 물음 2에 관해서 이렇게 제가 나눠서 답안을 작성을 했죠. 뭐 거기 있는 거 독자적 위법성 인정 여부와 이 인정 여부. 특히 뭐 강조했던 주류도면 면허 취소 사건 뭐 판례 같은 거 조금 넣어줬으면은 플러스 가점이 계속 됐겠죠. 그 다음에 검토해서 절차라는 것이 기본권에 해당된다. 헌재 내용이니까. 그냥 검토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제가 헌법재판소의 판례니까 헌법 12조 적법조차 원리에 해당된다. 라는 것들을 조금 더 씹어서 넣어줬다면 그런 단어들이 들어갔다면 계속 판례와 헌재를 아우르는 답안지가 되니까 우리가 가점이 들어가는 거겠죠. 그 다음에 물음 2에 관해서 이거는 순수하게 다 판례들이죠. 치유 가능성 여부도 판례, 치유 시기도 판례, 치유의 효과도 판례. 그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판례의 답안을 가지고 우리가 문구를 가지고 답안을 구성해서 적용을 시켰다면 아마 좋은 점수가 나왔을 거예요. 문제 2요. 말이 길어서 그렇지 사실 문제 2 같은 경우는 물음 1, 물음 2를 정말 나눠서 쓸 수가 없죠. 그냥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 재정 취지 조금 나오면 써주시면 좋다고 했죠. 이런 거는. 그죠? 왜냐면 성립 요건 같은 경우는 워낙 중요한 거라서 여러분들이
대다수 사람들이 다 잘 써요. 다 잘 쓰니까 우리가 보이는 거를 앞쪽에 하나 넣어주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최종 취지, 형법 총칙에 사용하는 규정을 넣었다. 자, 이런 거 넣어주면은, 오호, 이 사람은, 이 답안 작성자는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이 왜 제정이 됐는지 이해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이 튀어 보이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성립 요건 쭉 써주시고요. 물음 1, 어때요? 고의과실이 없었고, 고의과실이 없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써져 있죠? 그럼 과태료 부과한 것은 위법하네요. 또는, 그럼 문제가 두 개예요. 설령 고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반 행위가 위법한 줄 몰랐을 경우, 그러면 위법한지 몰랐다고 해서 무조건 과태료를 부여하지 않나요? 위법하지 몰랐던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죠?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럼 나눠서 써줘야겠죠? 자, 위법한 줄 몰랐던 경우에도 그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 처분은 부적법하다. 물음 2는요, 물음 2도 두 가지를 물어본 거예요. 18세 물어봤죠, 18세. 18세는 우리가 알기는 미성년자일지 모르겠지만 책임 연령자는 아니죠. 14세 미만자니까. 그래서 책임 연령자에는 해당되지만 심심장애로 자신의 행위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 없었을 경우, 자, 물론 스스로 초래했다면은 이럴 때도 주겠지만 뭐 거기까지는 위에 일반론에 써져 있기 때문에 그냥 저는 물음 2에다가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부적법하다라고 이렇게 쓴 거죠. 그죠? 더 여기다가 물음 2에 대해서 사안의 적용에다가 스스로의 초래한 경우는 아니 된다라고 써줬다면은 또 뭐 좋은 점수가 한 1, 2점씩 플러스가 됐겠죠. 문제 3번은요.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썼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간단하게 썼어야 돼요. 사실 현장 조사를 못 쓰셨나요? 현장 조사를 못 쓰시면 안 되죠. 근데 현장 조사를 제가 좀 많이 줄였어요. 양가로 1번 사전 통지 같은 경우는 현장 출입 조사서에 해당되는 뭐 포함 내용 이런 것까지 법조문에 다 들어가 있기는 하죠. 그것까지 쓰면은 약술 분량이 너무 많아질 것 같아서 제가 좀 줄이긴 했거든요. 줄이긴 했는데, 사실요, 현장 조사의 절차를 쓰라고 한다면요, 현장 조사는 행정 조사의 한 방법이죠. 그러면 행정 조사의 절차도 다 써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문제가 애매해요. 그렇지 않아요? 현장 조사의 절차 제한. 물론 제가 출제도 맨날 모의고사 출제도 그냥 현장 조사에 대해서만 우리가 맨날 알아봤기 때문에 요렇게만 지금 쓰는 거. 근데 일단 행정 조사에 해당되는 의의는 쓰셔야죠. 의의는 써주시고 현장 조사에서 크게 절차가 우리가 사전 통지와 실명제예요. 절차가 나온 건 사전 통지와 실명제고, 그 다음에 제한은 시간적 제한이 있죠. 시간적 제한이.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순수하게 현장 조사에 해당되는 것만 답안에 넣었어요. 근데 자기가 만약에 행정조사의 절차나 어떤 제한 있죠. 하다못해 이게 공동조사, 중복조사 썼으면 안 되나요? 아니, 현장조사의 제한 쓰랬잖아요. 그럼 공동으로 이왕이면 나가면 좋고 중복으로 나가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지금 현장조사에 해당되는 걸 쓰라고 했지만 현장조사는 행정조사 안에 들어가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행정조사에 모든 나와 있는 제한을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쓰신다라고 했다면 충분히 다 플러스 점수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3번 문제는 제 모범 답안은 사실 14점에서 15점 정도에 해당되는 모범 답안이에요. 지금. 뭐를 의미했는지. 근데 이것만 썼으면 충분히 고득점으로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었겠죠? 이번 문제 같은 경우잖아요. 그냥 강평을 하고 제가 질문을 받을게요.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 같은 경우는 이것도 제가 맨날 이거 지금 토시 하나 틀리지 않지 않나요? 뭐 근데 토시가 틀릴 게 없죠. 왜냐하면 제가 내는 문제나 그러면 다른 학원에서 낸 문제도 이거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냈어요. 저만 이렇게 낸 게 아니라. 그리고 실제 시험도 문제가 정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이렇게 냈죠. 비공개 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불복 구제 절차에 대해서 문제 4번 같은 경우 못 쓰시면은 안 돼요.
사실. 그리고 시간 남으면 제가 이의신청 더 많이 쓰라고 했죠. 심의회 부분 막 쓰라고 했죠. 구성까지 해가지고 막 쓰시라고 했잖아요. 시간 되면. 근데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양이 많아서 이렇게 넣었어요. 그 다음에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거 빼먹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항상 뭐예요? 이의신청이 법조문 문구 맨날 같이 배웠잖아요. 어떻게 시작돼요? 법조문 문구가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 비공개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 그 다음 신청 후 21일 경과하도록 아무런 결정이 없을 때에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그 다음에 우리가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렇게 외웠죠. 근데, 제가 그거 20일이 경과한, 그거 안 썼어요. 라고, 그럼 점수가 많이 감점되나요? 라고 카톡을 보내셨기 때문에 제가, 항상 제가 모의고사 봤을 때 모범 답안에서 그 부분을 뺐어요. 염려하지 마시라고. 왜냐면 지금 신청을 하고 비공개 결정을, 아무런 결정을 안 준 게 아니라 신청에 대한 우리가 비공개 결정에 대한 불법 구제 절차를 쓰라고 했잖아요. 비공개 결정에 대한. 그럼 비공개 결정이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20일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게 비공개 결정인가요? 옛날에는 거부로 간주한다라는 간주 규정이 있었다면 당연히 비공개 결정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간주 규정은 벌써 3, 4년 전에 빠졌는데요. 그죠? 빠졌으니까 그래서 그 문구를 쓰셨다면 더 예쁜 답안지가 될 거예요. 왜냐면 제가 맨날 나눠드리는 대로 쓰셨다면. 근데 혹시나 염려하실까봐 고쳤어요. 저도 일부러 뺐어요. 괜찮다 뭐 이런 의미에서. 그래서 비공개 결정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 신청한다. 그 다음에 심의 개최해야 되고요. 심의 개최 안 해도 되는 경우 계속 어떤 거죠? 임의 거친 거, 반복적인 거, 법령에서 비밀 규정돼서 해석 여지가 없는 거, 판단 여지가 없는 거. 자, 이런 거 써주시면 되죠. 결정 기간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7일이라고 했죠. 통지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소송법에 따라 제기한다. 이런만 쓰시면 되고 빼먹지 말고 뭐 쓰시라고 했죠? 전치주의 쓰시면 되죠.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니까 국가배상이라고 남기지 않고 그냥 손해배상으로 그냥 평범하게 썼어요.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죠. 물론 손해배상까지는 안 쓰셔도 우리가 왜냐면은 안 쓰셔도 충분히 돼요.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상 이렇게 돼 있잖아요. 법률상. 법에는 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거 없으니까. 그죠? 요거까지는 안 쓰셔도 되는데 우리가 그래도 써주시면 좋았겠죠. 자, 그래서 절차론과 사무관리론에 대한 어떤 제 기출에 대한 해설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하도 문제를 뭐 모의고사 볼 때마다 많이 했던 거고 새로운 분들이 있다면 뭐 하나하나 제가 뭐 하겠는데 뭐 설명을 하겠는데 다 우리 학원 학생들 분들만 오셔가지고서 이거잖아요 라고 하면은 이제 하긴 한 2주일 지나가지 일주일 지났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시나요? 이거잖아요. 기억 안 나시나요? 그래도 우리가 뭐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거 쓰시면 되죠 하면서 서로 알아뒀던 그런 단어들 그런 문제로 구성이 됐었기 때문에 제가 뭐 다른 또 부연 설명을 하실 필요는 없겠죠. 왜냐하면 행정사가 되셔서 실무로 하나도 필요한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을 하셔서 행정사가 되실 거기 때문에 합격자 축하연 때 뵙도록 하죠. 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